반갑습니다. 자, 저는 정경석입니다. 지금 교재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요 교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회계학이 조금 어렵게 지금 자꾸 나오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 선택 과목은 표준 점수로 하기 때문에 표준 점수라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내가 남들보다 조금만 잘하면 표준 점수가 어떻습니까? 좀 이래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조금 어렵더라도 불리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거고요. 이 20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세무직하고 간세직이 있고, 일단 뭐 국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국업 7급. 자, 세무직하고 간세직 있는데 재무회계. 자, 여기 재무회계. 그 다음에 원가 회계라고 있습니다. 원가 관리회계. 원래 이제 이게 관리회계인데 원가 계산까지 포함한다고 해서 원가 관리회계랍니다. 원래 그 원가 계산 그 자체는 재무회계 영역입니다. 이게 제조업에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세무직 같은 경우에 정부회계가 또 있습니다. 정부회계. 그래서 이제 할 것이 좀 양이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정부회계에서 두 문제 나옵니다. 원가 관리회계에서 한 5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재무회계 영역에서 나머지 1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13문제. 그리고 혹시 여기 간세직 지원할 학생이 있습니까? 간세직은 없네. 간세직은 재무회계에서 20문제가 나옵니다. 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것을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두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7급은 그 세무직 보시겠습니다. 7급은 간세직에는 회계학이 또 없습니다. 7급. 자, 여기 정부회계 2문제 나옵니다. 그 원가 관리회계는 지금 잘 보세요. 안 나오거나 한 문제입니다.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시험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냈다, 안 냈다. 이렇게 하면 그 예측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 문제를 내든 두 문제를 내든 그 룰이 좀 정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잘못하는 거죠. 냈다, 안 냈다는 것은. 뭐 두 문제를 내든지 한 문제를 내든지, 그죠? 한 문제 내면 5%, 두 문제 내면 10%, 탁 이렇게 일정한 패턴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 어떻습니까? 한 8문제, 7에서 18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구급 세무직이 이렇게 공부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7급 같은 경우에는 관리회계는 사실은
영 안 나올 때도 많기 때문에 굳이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것만 투자를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계산 문제가 좀 나오거든요.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요 계산 문제가 몇 대 몇으로 나오느냐 하는 것은 뭐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예? 계산 문제하고 이론 문제가 몇 대 몇이냐 하는 것은 할 때마다 이것이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계산 문제가 뭐보다나 많이 나온다? 이론 문제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예? 비율이. 그러니까 5대5가 아니고, 예? 이 계산 문제가 더 많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자, 내가 계산기 들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자, 계산기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계산기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미리 알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평소에 계산 문제 있다. 그러면 계산기 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 더하기 빼기로 훈련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계산기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계산 문제 더하기 빼기 이거 하다가 좀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혹시 회계학을 나는 오늘 처음이다. 회계학이 뭐 잘하고 못하고 그거는 예? 놔놓고요. 예? 뭐 옛날에 배웠는데 사실 아는 건 없다. 막 그런 거는 다 놔놓고 정말로 난 처음이다. 혹시 그런 학생 있습니까? 없다. 하여튼 좀 했다 이 말이죠. 예, 좋습니다. 이게 20문제가 나오는데 가지고 있는 교재의 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껍습니다. 너무 두꺼우니까 겁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목표가 뭐냐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격하려면 우리가 이제 고득점만 하면 됩니다. 남들보다 한두 문제 더 맞추면 돼요. 그러면 쉽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그 인원을 받지만은 정말로 제가 그 이 세무직을 오랫동안 했는데 내가 이때까지 세무직 한 이래로 최고로 많이 뽑습니다. 예? 옛날에 국업은 300명 이러면 올해는 뭐 보통이네. 500명 이래 뽑으면 야 대박이다. 예? 대박이다. 이렇게 많이 뽑느냐? 전에 한번 1000명 뽑을 때는 충격받았습니다. 1000명이나? 지금은 그 충격을 넘어서 어떻습니까? 거의 1500명, 예? 1600명 이래 뽑죠. 그러니까 대단하게 많이 뽑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학생이 별로 많이 없죠. 지금 사실은 뭐 선택 과목, 예?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 과거처럼 선택 과목이 없었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 많이 뽑으면, 그죠? 경쟁률이 얼마 안 되고, 또 커트라인이 많이 떨어지고 이랬는데, 지금 이제 선택 과목 때문에. 그리고 이제 회계학이나 세법 이런 걸 좀 공부하고, 세무직 공무원이 되면은 아무래도 일하기가 편하고요. 또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세무공무원이 되면 또 들어가서 뭐 고생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되는 것이 그죠? 고생하고 오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예? 되는 것이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은데 이 시험에 걸리려면은 처음부터 자 시작부터 요 끝까지 요거를 갔다가 왔다가 이거를 갔다 왔다 이거를 반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과목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최소 어떻습니까? 한 3번에서 한 5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객이 너무 이 양이 많으면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여기서까지 왔다 갔다 한 번 하는데 한 달 걸린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신이 볼 수 있도록 이 엑기스를 잘 정리해가. 예? 그래가지고 자신만의 노트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왔다 갔다. 예, 그렇게 하면은 뭐 5번이 아니라 몇 번도 한 10번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험은 이 해독수를 높여야 됩니다. 이 해독수를 자꾸 높여야 나중에 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데, 자, 그렇게 하시고요. 또 시험에 잘 나오는 핵심 내용은 자, 시험에 잘 나오는 핵심을 요거 잘 나온다 하는 것을 다 체크해 드릴 테니까 그걸 잘 체크해 놨다가, 예?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쉽게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몽땅 다 외워야지 이러면은 힘만 들고, 예? 효율은 떨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이 책이 한 9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자, 해계의 어휘가 있습니다. 자, 16페이지 해계의 어휘. 자, 거기에 보시면 해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적혀져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한 줄이 있습니다. 그 한 줄이 그 중간에 보면은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경영자의 수탁 책임이라고 하며 회계의 내부적 기능은 수탁 책임의 보고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러는데 그 부분, 자, 조금 더 바로 한 두 줄 더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전문 경영인이 주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을 부여받아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자본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수탁 책임이라 한다. 예? 경영자의 수탁 책임. 그러면 경영자가 내가 이 회사를 주주로부터 대신 내가 주주가 부탁하는 거죠. 예? 경영을 잘해달라.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부탁을 받아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뭐가 있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경영자의 수탁 책임을 나타낸다. 뭐가? 회계가. 그럼 경영자의 수탁 책임은 뭐로 표시하겠습니까? 회계를 통해서 이익이 얼마 났다. 예? 자산부채 자본은 얼마 있다. 예? 수익과 비용은 얼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자, 그거 한 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17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1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정한 원리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그 일정한 원리 원칙. 자, 일정한 원리 원칙.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기술적 조직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회계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회계는 단식 부기를 쓰는 것이 아니고 복식 부기를, 그죠? 쓰는 거죠. 그래서 거기 책에 보시면은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의 비교표가 있죠. 예? 있죠. 그거는 참고로 하시고요.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단식 부기, 복식 부기 차이점이 시험에 나온다면 자꾸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 출제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 한번 읽어는 봐도 학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은 되겠지만은 시험에는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계부 같은 거 막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 건 단식 부기지만은 기업에서는 어떻습니까? 차변, 대변이 있습니다. 그게 뭐다? 복식 부기를 하는 거죠. 복식 부기. 그래서 이제 일정한 원칙 차변, 대변이 있습니다. 차변, 대변 있고, 이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부채가 증가하거나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에, 그 다음에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에,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에, 이래 접속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이니까 감소하면 어디로? 대변에. 부채 자본 증가는 대변이니까 감소하면 어디로? 차변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전 원리원칙에서 해계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산하고 비용은 어떻습니까? 플러스가 차변이기 때문에 항상 차변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하고 비용은 뭐야? 차변, 잔액 계정이다. 그리고 부채, 자본, 수익은 어떻습니까? 대변이 많죠. 그래서 대변, 잔액 계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를 적을 때 자산은 차변이 적고 부채, 자본은 대변이 적고, 손익계산서를 계정식으로 할 때 비용은 차변이 적고 수익은 대변이 적는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자산하고 비용은 부채, 자본, 수익,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 등식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는 거죠. 이 등식을. 자, 이건 어떻습니까? 시산표 등식이다. 예? 시산표 등식인데 요 잔액만 가지고 등식을 만들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어떻습니까? 잔액 시산표 등식이다 하는 거죠. 예? 이 잔액 시산표 등식은 요즘은 잘 안 내는데 과거에는 많이 출제했던 그런 공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공식은 모르면 안 되죠. 그죠? 그 시험에 놓든 안 놓든 공식을 몰라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자산에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뭐다? 자본이다. 이런 등식도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그러면 자산은 차변이고 부채 플러스 자본은 뭐야? 대변이죠. 차변은 대변이다. 차변은 대변이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합니까? 재무 상태표 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재무 상태표 등식. 그럼 시험 패턴을 잠깐 이야기할게요. 요즘 시험은 조금 수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음 공식 중 재무 상태표 등식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묻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20문제 내면, 예? 20문제 하는데 한 5분이면 다 해요. 몇 분? 5분이면 다 한다 이 말입니다. 5분이면.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치면 좀 시간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네?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따라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옛날에는 문제가 단순했어요. 단순했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90년대 이럴 때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 천천히 해도 다 할 수 있다. 예? 과거에는. 지금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난이도가 자꾸 올라가니까 아무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자, 예를 들면 90년대에는 이렇게 시험이 나왔단 말이에요. 다음 중 재무상태표 등식에 해당하는 것은, 그럼 이게 답이야. 예? 이거 맞추는데 몇 초면 되겠습니까? 천천히 해도 5초면 돼. 예? 그러니까 20문제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학생들 이래 모의고사 치면은 5분이면 다 해요. 학생들이. 몇 분? 5분이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문제를 보면 한 문제 푸는데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몇 분? 막 4, 5분 걸리는 그런 문제도 예? 이래 놓을 수도 있거든요. 막 아직까지 한 문제 푸는데 4, 5분 걸리는 그런 문제까지는 없는데 뭐 최소한 한 문제 푸는데 뭐 1분, 2분, 3분 이렇게 걸리는 문제들은 있습니다. 자, 애들 들면 그렇다 하는 이야기고요. 다만 이런 것은 우리가 시험에 놓든 안 놓든 이 공식을 몰라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뭐다? 자본이다.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자본 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자본 등식. 예?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잘 봐라 말이에요. 다음 중 자본 등식은 뭡니까? 이런 거는 이제 질문 안 한다 그랬죠.
8, 90년대 많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그럼 요즘은 어떻게 내느냐? 요즘은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요즘은 어떻게 내느냐? 자, 이 시험 또 뭐가 있다? 유행이 있어, 유행. 문제도. 네? 출제하는 패턴이 자꾸 바뀌고 유행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 옷만 유행이 있는 게 아니고, 시험 문제 출제 패턴도 유행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잘 간파하면은 시험이 어떻습니까? 의외로 확 고득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야, 내 공부한 거 다 나왔네. 이래가 막 탁탁탁. 자, 그럼 이제 요즘 유행은 뭐냐?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현금 5만 원을 대여하다. 자, 이게 이제 거래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분개를 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차변에 대금 5만 원, 대변에 현금 5만 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현금 5만 원을 대여하다, 올바른 분개는 이렇게 질문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질문하면 다 맞추거든요. 너무 쉬우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현금 5만 원을 대여하다, 분개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를 자산, 부채, 자본, 이 거래로 인하여 이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자, 자산, 부채,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했을 때 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산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불변이다. 세 개 중에 하나. 네? 부채는 세 개 중에 하나. 자본 세 개 중에 하나. 이렇게 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답을 지금 할 수 있으면은 반은 합격했습니다. 올해 안 그래도 뭐 엄청나게 뽑는데 아무래도 인원을 많이 뽑으면은 커트라인은 어떻습니까? 자꾸 이래 떨어집니다. 커트라인이 떨어집니다. 내가 1000명 뽑았을 때 있을 때 있죠. 정확하게 1000명을 뽑았어요. 네? 몇 년 전에. 그때는 이런 선택 과목이 있을 때가 아니야. 네? 선택 과목이 있을 때 정확하게 1000명을 뽑았는데 제가 예측 커트라인을 한 7점으로 봤어요. 한 그중 7점만 넘기면 합격할 거다. 네? 커트라인이 7점이었습니다. 갑자기 많이 뽑으니까. 갑자기 많이 뽑아도 그때는 선택 과목 이런 게 없으니까 다른 직렬에서 진입하기가 어떻습니까? 갑자기 진입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나나 기존에 공부했던 학생들만 시험 치고 인원을 많이 뽑으니까 커트라인이 어떻습니까? 이래 팍 떨어진다. 그 7급도 내가 잠시 이야기할게요. 7급 50명 뽑는다 이러면 막 평균적으로 뽑네. 예? 80명 뽑는다 이러면 막 조금 괜찮네. 작년에 몇 명 뽑았습니까? 100명 넘어갔다. 120명 뽑으면 와 이거 대박이다. 7급이 올해 몇 명 뽑습니까? 300명 뽑죠. 그 장애인 그까지 다 해가지고 한 3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120명 뽑으면 대박인데 지금 이 정도 뽑으면 뭐야? 초대박이야. 초대박. 오히려 9급 걸리는 것보다 올해는 7급 걸리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7과목 중에서 뭐는 없어야 된다? 가락. 40점 이하 요거만 없으면은 아주 합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과목이 7과목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특정 과목, 어떤 학생은 영어에서, 어떤 학생은 여기서 저기서 여기저기 걸려가지고 가락 추리내면은 생존자가 얼마 없어요. 벌써 영어에서 가락이 어떻습니까? 한 40, 50% 정도 가락이 나거든요. 보통 한 40% 정도 나거든요. 영어에서만. 그리고 또 다른 과목에서 또 이렇게 가락이 나잖아요. 예, 가락 다 추리고 나면은 생존자가 얼마 없어요. 알겠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뽑은 적이 지금
내 기억에 한 10 몇 년 전에 이렇게 한번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내 기억에 한 2000년도인가 그때 한번 이렇게 뽑은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갑자기 이렇게 많이 뽑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10 몇 년 됐죠. 자, 알겠죠? 올해 최대 여기다. 그러니까 가락만 없으면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이것도 많다는 겁니다. 야, 공무원은 좀 운대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첫 시간이라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 그 방향을 잘 설정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좀 더 자세하게 다 뭐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묻고 싶으면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하게 내가 공부 전략 이런 걸 이야기하고요. 지금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 답을 보겠습니다. 자산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 감소, 불변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자산. 이게 자산의 증가, 여기 뭐예요? 자산의 감소. 그러니까 자산은 불변입니다. 자, 불변이다 아니면 일정이다. 예? 그러니까 뭐 불변 또는 아니면 일정하다. 자, 부채는 아무 관계 없죠? 답은 또 어떻습니까? 아무 관계 없죠? 답은 뭐 쉽게 말하면 불변이다 아니면 일정하다. 예? 뭐 불변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일정하다 뭐 이렇게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현금 5만 원을 차입하다. 그럼 차변에 현금 5만 원, 대변에 차입금 5만 원 이렇게 되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자산부채 자본에 미친 영향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답을 보겠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자, 이건 뭐예요? 자산의 증가. 이건 뭐예요? 부채의 증가죠. 답을 자산은 뭐한다? 증가한다. 부채도 뭐다? 증가한다. 자본은 불변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많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은 증가하고 부채도 증가하는데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다. 그럼 자본은 뭐야?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일정하다. 알겠죠? 야, 그러면 이제 딱 시작과 동시에 한 문제 맞췄습니다. 이걸 잘 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런 문제 한 두세 문제만 좀 이래 연습을 나중에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회계 단위와 회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정한 원리 원칙은 몰라서는 안 되죠. 네? 회계 단위와 회계 기간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수익과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이게 뭐다? 단기 순 이익이다. 네? 그래서 이제 수익에서 비용 빼면 단기 순이익도 이래 해도 되고, 자, 이 수익이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이니까 일정 기간 동안의 총수익, 일정 기간 동안의 총비용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뭐 총수익에서 총비용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뭐야? 단기 순이익. 뭐 그냥 수익에서 비용 빼면 단기 순이익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총자가 있다 없다 이것 가지고 판단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에서 비용 빼면 단기 순이익이다. 자, 이것을 무슨 법이라고 합니까? 무슨 법? 손익법이랍니다. 손익법. 네? 손익법. 자, 지금 차변의 비용입니다. 하고 단기 순이익. 자, 요거는 대변의 수익과 똑같습니다. 자, 요것이 손익이 안서 뭐? 차변. 예? 여기 대변. 요것이 손익
계산서. 자, 무슨? 손익 계산서 등식입니다. 자, 단기 순위. 자,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험은 국제회계 기준에 입각해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국제회계 기준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뭐 다른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죠. 국제회계 기준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국이 채택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채택했다는 것은 국제회계 기준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여기에서 출제를 한다 하는 거죠. 이걸 염두에 두고요. 국제회계 기준은 당기순이익에서 기타 포괄 이익이나 또는 손실을 더하거나 빼면은, 기타 포괄 이익이나 손실 더하거나 빼면은 어떻습니까? 총 포괄 이익이나 손실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이익이나 손실. 요거를 포괄 손익계산서 등식이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공식은 어떻습니까? 이제 뭐 이런 공식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예? 계속해서 그 회계 단위와 회계 기간이 있는데, 그 회계 단위와 회계 기간, 회계 단위는 뭐 이거는 뭐 시험에서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자, 본점과 지점, 이런 것이 뭐다? 하나의 회계 단위입니다. 이 본점과 지점, 이런 것이. 그 다음에 뭐 본사와 공장, 이렇게 했을 때 회계를 어떻게 단위를 설정할 거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대개 기업에서 보면은 본점도 격려를 하고 지점도 이제 본점도 회계 처리를 하고 지점도 회계 처리를 할 것인지, 지점은 영업만 하고 뭐 본점에서 다 할 것인지, 뭐 그런 거 하여튼 기업이 결정을 합니다. 회계 기간은 이제 요렇죠. 회계 기간. 자, 이제 해가 바뀌어서 2016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가 된다? 단기. 그러면 2015년은 뭐가 됩니까? 정기. 자, 그 다음에 2017년은 뭐가 됩니까? 차기. 예? 차기. 자, 2016년 1월 1일, 12월 31일. 자, 1월 1일이 뭐다? 기초. 12월 31일이 기말. 그래서 기초를 정기, 전년도에서 정기에서 넘어왔다. 정기 2월. 기말 차기로 넘어간다고 해서 차기 2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은, 자산, 부채, 자본은 실질 계정이다. 또는 영구 계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구 계정이라는 것은 이 차기율, 정기율이 계속해서 그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자산, 부채, 자본은 어떻게 된다? 차기율, 정기율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익과 비용은 요거는 이제 명목 계정입니다. 명목 계정, 즉 임시 계정이다. 자, 명목 계정이다. 이거는 뭐냐면 수익과 비용은 그 남아있는 잔액이
다한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수익과 비용은 무엇을 구하고 단기 순이익을 구하고 1월 1일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0에서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0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 계정은 계속해서 넘어가니까 요거는 12월 31일 차기 2월 그리고 1월 1일 뭡니까? 정기 2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단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2월 시산표를 작성하죠. 네? 2월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익과 비용 이런 명목 계정은 이거는 이익만 내고 다 사라지고 1월 1일 되면 또 0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12월 31일 날 어디로 대체가 됩니까? 집합 손익 계정으로 어떻습니까?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월 31일 손익으로 마감하고 집합 손익계정에 이제 다 대체를 시키는 거죠. 집합 손익계정에 대체를 시키는 거죠. 그럼 이 집합 손익계정에 대체를 시키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단기 순이익, 예? 단기 순이익을 단기순이익, 집합손익계정의 대체가 단기순이익을 산출한다면 단기순이익을 산출해가지고 어디로 대체를 시켰냐면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를 합니다. 자, 요때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에 대체를 하는데 요거를 그냥 이익잉여금 계정에 대체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습니다. 예?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에 대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해서 출제를 하는데 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개인기업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주식 회사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개인기업은 국제회계 기준을 쓰질 않거든요. 이 국제회계 기준을 쓰는 기업은 어떻습니까? 국제회계 기준을 쓰는 기업은 이제 상장기업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비상장기업이 있는데 이거는 개인회사가 아니죠. 예?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인데 이런 주식회사 이 상장기업은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상장기업은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을 해도 되고 또 무엇을 해도 된다?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모든 기업이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상장기업은 해야 되고 비상장기업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은 시험이 어떻습니까?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개인기업에 관련되는 문제는 내지 않는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여기 주식회사는 이런 식으로 하고요. 주식회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요거를 이 자본금 계정에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본금 계정에 대체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건 어떻습니까? 개인 기업이란 말이에요. 예? 개인 기업인데 방금 내가 이야기했죠. 개인 기업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요즘은 거의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야기죠. 예? 왜냐하면 딱 서두에 국제적 기준에 준수해서 답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18페이지 계속해서 그 보면 보충에 장부 조직이라고 있습니다. 자, 장부 조직이라고 있는데 이 장부 조직은 자, 우리는 이제 뭐 합격하는 것이 목표니까 자, 시험에 넣으면 중요하고 안 넣으면은 막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거든요. 자, 장부 조직 보겠습니다. 주요부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보조부가 있는데 자, 주요부는 거기 총계정원장하고 분계장하고 총계정원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계장을 대신해서 쓰는 것이 이 분계장 대용해서 쓰는 것이 뭐냐면 전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조부는 다시 보조 기입장이 있고 보조 원장이 있는데 보조 기입장은 무슨 기입장, 무슨 출납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다 보조 기입장입니다. 그리고 매입장, 매출장 이렇습니다. 보조 원장은 끝말이 무슨 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상품 재고장 이렇습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8, 90년대에는 시험만 치면 여기 시험이 나왔습니다. 거의 해마다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 8, 90년대. 예? 이게 2000년도 초반까지 놓다가 예? 지금 거의 내지 않습니다. 이거를. 알겠죠? 그래서 요즘 안 내구나. 뭐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요즘은 거의 잘 내지 않습니다. 이거를.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그거 보시면은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자, 투자자, 종업원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해관계자가 누구냐 해서 출제된 문제가 뭐 전 시험을 통틀어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다 하는 것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보시면은 8번에 경영자라고 있습니다. 자, 누가 있다? 경영자. 자, 그 경영자 거기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과 책임 그 표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진다. 예? 그러니까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 경영진 또는 경영자입니다. 경영자 이래도 되고 뭐라고 해야 된다? 경영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거 알아둬야 됩니다. 1차적인 책임은 경영자가 져야 된다는 거죠. 예? 회계 담당자 이런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1차적인 책임은 경영자가 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회계 목적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보이죠? 맞죠? 그 그림에 보시면은 재무제표라고 있죠. 보입니까? 재무제표. 자, 그 재무제표가 뭐냐 하는 것은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간혹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은 기출문제 보면 있습니다. 이게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자, 거기 1번 재무상태표, 네? 2번 손익계산서. 근데 이 손익계산서가 국제회계 기준으로 바뀌면서 앞에 뭐가 붙는다? 포괄 손익계산서. 그래서 시험에는 아마 요래 나올 겁니다. 포괄 손익계산서. 적으세요, 포괄. 세 번째, 현금 오름표. 예? 자, 재무상태표, 현금 오름표. 네 번째, 자본 변동표. 예? 자, 다섯 번째, 주석. 이 부석 명세서는 그거는 삭제하시고 주석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있습니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시험에 한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 할 게 아니고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할 때 뭐부터 해드려야 되느냐면 기술적인 것부터 먼저 해줘야 돼요. 그 기술적인 게 뭐냐면 차변, 대변, 뭐 분계하는 거, 뭐 계산하는 거, 알겠죠? 이런 것부터 먼저 다 터득하고 나서 어느 정도 조금 실력이 있다, 어느 정도 배웠다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런 이론을 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잘 모르는데 뭐 이런 이거 하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다만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한 문제, 이론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데 그 기출문제 보면 바로 작년 문제, 바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내가 한 문제 나온다면 자주. 자, 그 다음에 회계원칙, 그것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출 예상 문제. 자, 이 기출 예상 문제를 볼 때 잘 보세요. 기출 문제, 진짜 기출 문제만 보시기 바랍니다. 뭐만 봐라? 기출 문제만 보시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 공부하는데 시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맞죠?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이. 시험 언제 친다. 예? 그러니까 무한정 내가 공부할 시간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효율적으로 해야 돼.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칫 이래 보면은 야, 이거는 공부할 필요 없는데 이런 걸 많이 공부를 해요.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연구 안 해도 될 걸 앉아서 뭐 한다? 연구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건 공부가 아니고 그 연구하는 거야. 연구하면 안 돼. 자, 고시 공부하는데 연구하면 절대 안 된다. 예? 연구하지 마라. 아시겠죠? 연구하지 마라. 본인은 모르는 거야. 내가 연구를 하고 있는지 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예? 그게 구분 안 되면 안 돼. 그럼 연구 안 하려면 뭐만 하면 돼? 기출문제만 풀면 돼. 이것도 많아. 예?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문제는 굳이 이 학생은 안 해도 되는데 이상하다, 애매하다, 어렵다 막 찾아보고 막 이렇게 자기가 연구를 자꾸 하다 보면 시간 소요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크게 어떻습니까? 도움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합격하는 데는 시간이 쫙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목이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33페이지 그 4번에 보면 기업 실제 이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있죠. 네? 보세요. 34페이지 4번 문제 보세요. 있죠? 보이죠? 네? 이런 문제가 이 4번 문제가 90년대 세무사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던 문제예요. 네? 90년대에 세무사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던 문제야. 그럼 지금부터 몇 년 전이야? 최소 한 15년, 20년 전 아닙니까? 그때는 유행했던 문제야. 지금은 세무사도 안 내고 회계사도 안 내고 내는 사람 거의 없어 이거. 그러면 해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겠지. 두 번째는 구급에서는 옛날 이 떡수로 유행할 때도 안 나와서. 자,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을 공부하는 학생 스스로는 모른다 이 말이야. 예? 모르니까 있으면 막 이것저것 다 잡식을 하게 되거든요. 자, 잡식을 하게 되면은 이것저것 잡식하게 되면 나중에 실전에서 다 20문제 나오는데
이 고득점 받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안정적으로 뭐만 공부하면 된다? 기출문제 위주로만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내가 문제를 이래 내주거든요. 그거는 내가 막 고심을 해가지고 다 꼭 해야 될 문제를 내주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뭐 불필요한 문제 이런 건 없죠. 예? 합격을 위한 그런 문제를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내가 4번 문제를 하나 참고로 예를 들었는데, 예? 실제 9급에서는 놓은 적이 없는데 옛날에는 많이 그 유행했던 문제예요. 예? 이제 9번, 그러니까 4번도 그렇고 몇 번? 5번도 그렇고, 예? 아시겠죠? 4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유행했던 문제예요. 그럼 이 4번, 5번을 알려면 어떻습니까? 그 밑에 보면 그 해설해 놓은 거 있죠? 그 해설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무슨 이야기가 알겠죠? 그럼 이 해설 내가 다 해드릴 수 있는데 내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하느냐? 반드시 공부는 어떻습니까? 확률로 해야 돼. 예? 확률로. 지금까지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는데. 예? 이제 이해가 되죠? 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4번, 5번 이런 거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혹시라도 넣으면 안 그렇다. 혹시라도 안 그렇다. 내가 혹시라도 놓을 것까지 다 해줘요. 혹시라도 놓을 것까지. 예? 알겠죠? 자, 하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고요. 두 번째, 하나 더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지금 그 국제회계 기준이, 이런 공부할 때, 회계학 공부할 때, 회계사나, 예? 세무사,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자, 요거 시험은 2010년 문제부터 국제회계 기준을 출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걸 왜 알아야 되느냐면은, 이런 시험 문제는 2010년부터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 이전 문제는 굳이 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9급이나 7급은 언제부터? 2011년부터 국제회계 기준을 출제해서요. 언제부터? 2011년부터. 그러니까 그 이전 문제는 안 풀어도 돼요. 왜냐하면 혹시 국제회계 기준에 안 맞거나, 예? 좀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특히 이론 문제가 그렇고요. 계산 문제는 웬만하면 또 풀어도 되는데 하여튼 이거는 알고 공부해야 된다. 예? 알고. 그리고 2011년부터 출제를 했는데 요거부터 출제하면서 또 요중에 또 조금 바뀐 것도 있고 이래요. 이론 문제가. 예? 그래도 그거는 이제 그때 이제 그걸 하고 다만 이제 혼자서 연습 문제 풀 때 참고로 이렇게 하시고요. 이걸 알아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국제회계 기준.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문제가 책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하기가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배정된 시간 안에 좀 이거를 다 하려면은 문제까지 풀면은 다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단 문제는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출문제, 가급 좀 요 이후 기출문제만 보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장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있습니다. 잠시 후에 2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